저는 오늘 아이들의 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틱은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움직임이나 소리를 말하는데요. 가장 흔한 건 눈 깜빡임이고요. 코 찡긋거림, 어깨 들썩임, 입을 벌리거나 고개를 흔들기와 같이 근육이 움직이는 운동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헛기침이라든지 이런 소리를 낸다든지 코를 훌쩍이거나 심한 경우는 단어나 욕설을 반복하는 음성틱이 있습니다. 네, 음성틱 역시 발성기관의 운동 조절력이 약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환자 사례를 좀 더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이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에 어머님이 눈 깜빡임을 관찰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증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얼굴도 찡그리고 배도 들썩이고 또 고개도 흔드는 증상이 점차 하나하나 추가되는 양상이었고요. 친구들한테 자기 모습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위축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뇌파 검사를 해봤더니 눈을 감았을 때 뇌파는 비교적 안정적인 패턴이었는데 눈을 뜨면서 뇌파가 기준점보다 뭔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편안한 알파파가 약해지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하이베타가 급격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명상하고 기도할 때를 생각해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이 알파파가 기준치보다 낮다라는 것은 뇌가 굉장히 외부 자극에 민감하고 경계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이베타, 가장 오른쪽에 있었던 23에서 30Hz의 속도의 뇌파는 이 뇌파가 항진이 되면 긴장이나 불안, 과흥분과 같이 뇌가 지나치게 각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아이 특징은 알파파가 낮고 하이베타가 높은 뇌가 쉬지 못하고 계속 긴장하고 주변을 경계하는 과각성 모드인데 사실 한방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심허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아이 체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심하게 비뚤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골반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전체 상체가 앞쪽으로 숙여져 있는 패턴을 그리고 있고 특히나 목이나 어깨는 구부정하고 일자목과 거북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증상이 고개 쪽으로 많이 나타난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나 근육이 긴장되고 통증을 쉽게 느끼는 것과 연관이 되면서 고개틱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 결과를 살펴보면 자율신경은 우리 몸이 균형 잡혀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인데 그중에서 자극에 반응하는 교감신경보다는 부교감신경, 편안하게 쉬고 회복하고 잠자는 이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높아서 지금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런 증상들이 왜 생기는 거예요? 틱이 일어나는 부위는 우리 두뇌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대뇌 기저핵이라는 부위와 연관이 큰데요. 이 대뇌 기저핵의 기능이 떨어지면 말 그대로 두뇌 속에 브레이크가 약해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야 될 운동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것을 대뇌 기저핵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뇌 기저핵은 항상 이 기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마찬가지로 기능도 점차 올라가게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척추가 구부정하고 신경이 눌리게 되면 계속 통증의 신호가 뇌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대뇌 기저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소인데 이 운동뇌와 감정뇌가 딱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쾅 하고 소리 나면 얼어붙듯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운동뇌 기능도 떨어지면서 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체질과 영양적인 요소인데 우리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체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적절한 음식을 섭취를 못하고 위장 쪽에 가스가 많아지면 위장의 가스는 두뇌 신경의 가스, 염증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식단을 잘 구성하지 못하면 아이의 대뇌 기저의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틱이 단순하게 증상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과 연관되어서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할 수 있는 거죠. 틱은 대개 4세에서 6세 사이에 처음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요. 일시적인 틱은 사실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별다른 치료 없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증상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서 양상 자체가 점차 다양한 부위로 옮겨 다니거나 또 음성틱이 함께 나타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4가지인데요. 이 뇌파 검사에서 확인된 그 특성을 기준으로 너무 강하게 항진된 뇌파는 낮춰주고 또 부족한 뇌파는 강화시켜주는 것이 이 뉴로 피드백 뇌파 훈련인데요. 머리에 센서를 붙이고
긴장된 뇌파가 너무 강하면 눈앞에 차가 멈추게 되고 편안한 뇌파가 많이 나오면 눈앞에 차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뇌파를 쓰는 거야 라고 무의식적으로 계속 알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뇌파 훈련을 할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그 편안한 뇌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뇌가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틱을 개선을 목표로 아이의 특징에 맞춰서 개인 맞춤형 한약을 처방하게 되는데요. 일단 틱 증상을 감소시키는 한약제를 처방해야 되기 때문에 천마나 조구 등과 같은 약제로 근육의 긴장과 몸의 과한 떨림을 개선하는 약제를 씁니다. 그리고 아이가 겁이나 긴장, 불안이 높을 때는 이 편안한 마음을 좀 이완시켜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조인, 백자인, 복신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좀 다르게 이 짜증이나 예민, 민감도가 높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를 한방에선 기울증이라고 하는데 시오나 향부자 같은 약제를 처방을 해요.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해서 틱이 생긴 아이들은 잠자기 전에 막 심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한방에서 허하다, 피곤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보약 개념의 약제들, 인삼이나 당기, 환기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틱이니까 A라는 약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한방에서는 아이의 맞춤형으로 처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한약을 복용하게 된다면 어느 기간 정도 복용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저희 한의원 통계로 좀 설명을 드리면 깜빡임이나 얼굴 부위에 있는 단순 틱은 평균적으로 3, 4개월 정도의 회복 기간이 필요했고요. 그 온몸으로 내려오는 틱을 복합 틱이라고 하거든요. 복합 틱의 경우는 7에서 8개월. 근데 음성과 운동이 결합되고 1년 이상 진행된 경우를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뚜렛 증후군은 치료도 1년 이상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틱으로 인한 자기 왜곡이 이 아이들한테서는 흔하게 관찰이 되거든요. 이 자기 왜곡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공부 잘 못할 것 같아. 난 쟤보다 힘이 약해. 이런 자기 왜곡이 생기면 다가오는 모든 자극들이 스트레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은 특히나 이런 자기 왜곡을 빠르게 개선을 해줘야 돼요. 이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NLP 심리 상담이나 경혈자리 두드림을 활용한 확언 치료, TFT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혈자리를 자극을 주는 네. TFT는 네. 그 경혈자리가 어딘가요? 사람마다 다르고 상태마다 다른데 한 80% 정도는 요 까만 동자 밑에 있는 승흡혈, 정확하십니다. 여기를 양쪽으로 두드리면서 나는 점점 더 좋아질 거야. 나는 이번 발표 잘하게 될 거야. 라고 표현하게 되는 게 아이의 비뚤어진 왜곡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되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아이들 자세가 무너지면 틱도 나빠지고 호흡도 짧아지게 되거든요. 이를 개선하는 골반과 척추를 교정하는 추나 치료를 실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신경계 불균형 해소를 목표로 바이오 피드백, 이건 이제 호흡 훈련을 하는 건데요. 우리 호흡이 깊고 편안해지면 아이들의 긴장도는 다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진료를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진행한 이후에 6개월간 치료하고 뇌파 검사를 다시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빨간색의 하이베타가 오른쪽 그림에서는 연두색으로 좀 변한 게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하이베타가 긴장과 불안을 표현하는데 이 뇌파를 억제하는 뇌파 훈련이나 심리 상담 기법,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편안한 연두색으로 변환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증상을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아주 심했던 복합틱은 다 사라졌었어요. 고개나 배 쪽으로 꿀렁이 있는 증상은 대부분 사라졌고 안면부에 있는 단순틱 깜빡임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상황에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책을 보거나 TV를 볼 때 그때 엄마 눈에는 보이는데 일상생활에서 친구나 선생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세를 보시면 이 아이가 이제 전방으로 이렇게 흉추가 앞쪽으로 쏠림이 좀 심했는데 반듯한 자세로 좀 바뀌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신경계 검사를 보시면 아주 무기력한 그 부교감 신경이 너무 강한 뇌파였는데 오히려 교감 톤이 올라오면서 아이가 좀 더 활력적으로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틱 증상이 보일 때 보호자가 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보호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처음에 부모님들이 증상 딱 보시면 왜 그래? 하지 마. 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것과 같아요. 재채기나 가려움증처럼. 근데 이렇게 지적하고 혼내면 아이는 자기 증상에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고 싶은 불편한 감각은 이어지는데 엄마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충돌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다른 증상으로 번질 수가 있고요. 강도나 빈도가 더 심해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보통 어머님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는 체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건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주지 말라라는 다른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생각을 딱 하면 네. 왠지 먹는 게 막 더 땡기는 것과 비슷한 느낌일까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먹고 싶은 마음이 더 들게 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충동을 견디다가 어느 날 이제 밤에 냉장고 문을 열고 폭식하는 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증상이 그냥 자연스럽게 하듯이 놔두는 게 좋고요. 사실 증상에 초점을 두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결과이고 왜 일어난지에 분석을 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본질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을 쫓아가는 것은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틱이 있는 아이들이 가장 큰 특징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 몸을 조절하는 운동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서 아이들을 살펴보면 운동 협음과 미세 운동 기능이 대부분은 미숙해요. 어릴 때 우리가 기고, 걷고, 달리고, 대근육 쓰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 자체가 줄어들면 이 뇌가 성장할 기회를 잃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적절한 운동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좀 학년이 올라갈수록 단순히 밖에 나가서 많이 걸으라 이런 것보다도 팔다리를 교차해서 흔들기를 하고 또 자전거를 타면서 균형 감각을 익히고 흔히 아시는 수영이나 줄넘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틱은 단순한 버릇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돼서 두뇌 기능상에서 가장 운동을 조절하는 대뇌 기저역의 기능이 약해진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의 틱을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서 지적하거나 혼내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이때는 괜찮아. 증상 해도 돼. 엄마 앞에서 편하게 해. 그리고 진짜 불편할 때는 엄마한테 얘기해줘. 그러니까 엄마가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뭐부터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 우리 병원 가볼래? 라고 도움이 필요한 행동으로 부모님들의 의식을 한번 전환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